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월 달에 뭐 PC가 4개월 만에 상승 네. 반전해가지고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최근 물가가 예상보다 참 빠르게 잘 안 떨어져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경기와 물가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돼 있다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일각에서는 노랜딩 기대를 하면서 경기도 괜찮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던 거죠. 왜냐면은 지난 3개월 동안 물가 하락 속도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샀었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괜찮다는 의미는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금 물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비스 물가랑 임금이거든요. 예. 두 가지죠.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지표입니다. 이 두 개가 버티고 있다는 의미는 물가 하락 속도는 제한적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경기, 물가, 통화정책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물가가 제대로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 하반기쯤 가야지 물가가 제대로 잡히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발표된 PC 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1월달 수치가. 그러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들을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얼마 전에 발표된 2월 CPI도 좀 만만치 않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예. 특히 코어 CPI는 전월 대비 변화율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라는 의미고, 아마 4월 중순쯤에 발표될 3월 CPI도 CPI는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작년 2022년 3월 달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 기저효과로 인해서 CPI는 떨어질 텐데, 최근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나우를 보면은 코어 CPI는 올라간다는 전망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당분간은 물가에 대한 하락 속도, 둔화되는 속도가 시장에 만족할 수준이 될까라는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중고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천천히 떨어지고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시장에는 불안 심리가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어 CPI, 네. 핵심 물가 이게 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더딘 겁니까? 일단은 서비스업 경기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최근 보면은 여전히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55, 54, 50 이상이 있거든요. 확장 국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것은, 그러면은 왜 ISM 제조업 지수는 50 밑에 있는데 왜 서비스업 지수만 올라가 있나? 코로나19 직후에 재정 지원들이 되면서 재화 소비가 폭발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서비스업 소비는 멈춰 있었죠. 왜냐면은 리오프닝 되기 전까지는 서비스업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재화 수요는 살짝 꺾이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후행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물가 상방 압력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뭐 임금 상승률은 최근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서 서비스업 경기와 그리고 고용 상황들이 견조하다면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물가도 지금 아직까지 공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둔화되고는 있는데 시차가 존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차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지금 남아 있어서 하반기쯤 가야지 그런 변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물가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그 기여도가 좀 큰 거죠. 가장 크죠.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네, 거기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게 서비스 물가죠. 서비스 물가가 아직까지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꺾일 조짐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서비스 물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화 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가 레벨이 2%대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달러, 네. 또 채권 금리 이건 뭐 반등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뭐 레벨 다운 되긴 했는데 저는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 기대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레벨 다운 되긴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제가 예상하는 바닥 라인이 한 3.2에서 3.4% 정도거든요. 거기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기술적 반등 시도는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매수하는 기회, 채권에 투자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도 102포인트를 넘나들다가
105까지 갔다가 다시 102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한 번은 105포인트를 돌파 시도하는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106, 107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재개되게 된다면 달러라든지 원달러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달러율은 1230원 밑으로까지 갔던 게 몇 주 사이에 1330원까지, 2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1200원, 1300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등락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1200원 밑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1300원대에서 머물러 있는 흐름들이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배드 이즈 배드, 굿 이즈 배드 국면이 전개되게 된다면 1350원대 돌파 시도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때를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환율이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하여간 튈 수 있다면 외국인 수급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외국인은 최근 보면은 원달러율이 1280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 외국인은 지금 현재 환율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12월 이후 흐름들을 보면은 환율이 절대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12월 달에는 원달러율이 레벨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했고요. 1월 달에는 원달러율이 레벨 다운되니까 대량 매수를 했고, 1월 말, 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는 원달러율이 1220원대에서 1280원, 1300원대로 가는 와중에도 매수 강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매도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280원, 1300원대로 가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최근 특이한 패턴은 외국인이 2022년 7월 이후 2달 매수, 한 달 매도, 2달 매수, 한 달 매도 이러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지난주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워낙 대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압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3월 FMC 이후에 시장이 좀 더 확인하려는 심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분간은 외국인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팔고 떠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2200 근처나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적극적으로 사고, 2400, 2500대로 가게 된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코스피 레벨이 떨어져서 2200대로 진입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외국인 매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신다면 허닝 포인트라든지 시장의 변화를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스피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이제 2400선 어제 보니까 회복을 했어요. 네. 이 코스피 밸류에이션 말씀을 자주 하셨었는데 네.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 또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하면서 12.6배를 또 넘어섰습니다. 요 그림에는 12.3배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 급반등을 하면서 12.6배까지 올라왔고요. 12개월 선행 EPS는 190 몇 프로 갔던 게 195로 갔던 게 다시 191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실적 전망치가 반영됨에 따라서 이익 전망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제가 자꾸 코스피 13배를 넘어서긴 좀 어렵다. 거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13배를 넘어선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21년 1월밖에 없거든요. 13배를 넘어서 14배까지 가는 그림은. 그 전에 두 번의 케이스밖에 없는데 2007년 7월하고 2020년 8월입니다. 2007년 7월 달에는 13배를 돌파 시도하다가 코스피 지수로는 2000선 돌파 시도하다가 중국발 긴축으로 인해서 딱 한 달 만에 2000포인트에 있던 게 1638포인트까지 이 370포인트가 빠진 거죠. 엄청나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빠르게 털어내고 10배 초반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을 했고요. 2020년 8월에도 돈도 많이 풀렸고 그리고 경제 전망도 이익 전망도 상향 조정됐는데 13배를 넘었던 그림들이 박스권 등락을 보이면서 11배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을 충분히 내려놓은 다음에 시장이 새롭게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위로 올라가긴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 시나리오는 2300에서 2500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고요. 워스트 시나리오는
굉장히 급격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인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중간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 성격을 보여주면서 4월 초중반까지는 좀 등락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뭐 올라갈 기대도 있고 불안한 것들도 많긴 한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따라가서 사는 전략보다는 조금 천천히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지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최근 심리 지표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Fear and Greed Index라는 지표를 보시면은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 저점까지 내려왔고 익스트림 피어 구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동안 보여드렸던 여러 지표 중에 하나인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0.9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왜 나타났냐?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확 튀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린 한편 밑에 보시는 중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0.18까지 갔던 게 0.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2400 돌파 시도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한 달 정도의 시계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리스크 오프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변동성 지표도 지금 보시면 무브지수, 채권 변동성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좀 쉬어가고 있고 시빅스도 급등했다가 쉬어가고 있고 빅스도 27%까지 갔다가 한 20% 초반대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말 4월 초까지는 아마 30% 돌파 시도 한 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증시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악재가 더 크게 들어오게 된다,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33에서 34% 정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아직까지는 변동성도 올라갈 여력이 있고 중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도 지금 0.5 수준이라서 상당히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경력이 오래된 펀드 매니저 분들도 펀드 매니저 인생 역사, 이렇게 펀드 매니저 경력상 가장 어려운 한 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월 초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빨리 올라서 따라가기 어려웠고 지금 1월 27일 날 2380을 넘나드는 그림을 보인 뒤에 지금 한 달 반, 2달 가까이 박스권이거든요.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수가. 그러면서 좀 점점점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갑자기 팍 튀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흐름 안에서 저는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느 하나 해결되거나 어느 하나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조금은 기다리자.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한 번 또는 많아봐야 2번 정도 남아있고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차치할 문제라 하더라도 통화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중국하고 반도체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서두르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코스피가 2300 밑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추세 반전을 할 텐데 이 시점은 아마 4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4월 초에 발표되는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너무 나쁘게 나온다면은 언더슈팅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2400선에서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가는 전략, 여기서 좀 성급하게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고 2300 밑에서 매수할 기회를 찾아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말 4월 초 조정이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유는 어떤 거예요? 1차적으로 본다면은, 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번 조정이 언더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분기, 3분기 초반 정도, 그러니까 7, 8월 정도까지 코스피가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력은 통화정책이 더 나빠지는, 그러니까 더 매파적으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컨센서스 변화는 있겠죠. 그렇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6, 7로 가는 그림이 아니라면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가세해주는 게 중국 변수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고요.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점도표 흐름에 있어서 상향 조정되고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불안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이긴 하지만 명확한 건 23년 점도표는 5.1, 24년은 4.3, 25년은 3.1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물가가 2%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올해 4분기, 올해 말쯤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가능성들이 아직까지는 좀 과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불안감들이 커졌을 때 현실적으로 물가가 레벨 다운 됐을 때 그런 가능성이 확실하게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24년까지는 충분히 시장이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부터 바라봐야 될 펀더멘탈 동력은 중국입니다.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위에는 미국하고 유로존 GDP 성장률이고요. 밑에는 중국하고 한국 GDP 성장률인데 중국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가 경기 저점으로서 이제 2분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흐름이 확 튀어오르고요. 이제 올해 내년까지 5%대를 유지한다라는 경제 전망이 들어와 있고 한국도 이와 발맞춰서 2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그림이 들어오고 있죠. 물론 미국과 유럽 GDP 성장률은 올해 3분기, 4분기쯤 바닥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로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안 좋아지는 그림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좀 버텨주게 된다면 저는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는 중국발 모멘텀, 그로 인한 한국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상대적으로 신흥 아시아 쪽이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다가 그럼 중국 변수가 얼만큼 영향을 줄까? 최근까지 한국 수출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데 너무 안 좋은 변수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반도체죠. 요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반전하면서 한국 수출이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1월, 2월까지 수출을 보면은 지금 플러스 반전을 한 상황이고 산업 생산도 올라오고 있어서 수출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반도체겠죠. 반도체 언제 턴하냐? 저희 대신증권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예상으로는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인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애널리스트 전체의 컨센서스를 모으면 1분기인지 2분기인지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1분기든 2분기든 주가는 선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2분기를 지나면서는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더 나빠지기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향후 흐름들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최근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을 보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대이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점들은 충분히 반도체 업황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그림들이 2분기, 3분기 중에 나올 수 있다면 이번에 좀 기대감들이 좀 조정되는 과정, 특히 금리 인하 기대, 노랜딩에 대한 기대, 경기가 괜찮을 수 있다는 기대들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펀더멘탈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최근에 이제 뭐 장세가 좀 불안한 가운데 네. 일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막 거의 날개를 달았는데 네. 이게 이제 향후에 매출이나 수익을 선반영한 거냐 아니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냐 이런 시각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계속 날아갑니까? 아니면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대신증권에서 작년 11월 달부터 탑픽으로 제시드렸던 게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전기차, 뭐 신재생에너지, 방산 이런 쪽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단기적인 주가 흐름들은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 실적에 맞춰서 45도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본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러면은 본질적인 가치가 우상향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좀 오버슈팅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조정,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제 3월 말에 발표되는 IRA 법안 세부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은 기대했던 부분들을 현실과의 괴리를 조정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사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기회가 올 테니까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도 조금은 기다렸다가
또는 좀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번 조정 과정에서 먼저 대응해야 될 것은 반도체하고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인터넷 1월 달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굉장히 조정을 받아왔거든요. 1차적으로는 반도체, 인터넷을 저점 매수하는 기회를 좀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2차 전지나 전기차 최근까지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던 종목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바라보신다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훨씬 싼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매수 기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4월 초에 또 네. 전망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새벽부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